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조금 어둡게 흘러가는가 했는데 2%대 낙폭을 그리면서 출발했던 엔비디아가 점차적으로 힘을 내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 심리가 유입이 되면서 앞으로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래대금 유동성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반도체 쪽이 흔들릴 때는 타 섹터가 반도체 쪽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열어보고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쪽으로 자금이 쏠려 다른 섹터가 주춤할 여지도 있습니다. 수급의 이동도 같이 고민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이 어땠는지부터 내용 하나씩 복귀하면서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도 정리해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 박스권 내의 순환매, 한마디로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강하게 끌고 갈 만한 자금 자체가 또 동력 자체가 부재하죠.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매수하기도 매도하기도 좀 애매한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가 빨리 지나가주길 바라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코스피 이쪽에서는 지수 낙폭 축소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경계와 기대를 반영하면서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나타난 거죠. 외국인은 반도체 여전히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도 1위, 2위를 각각 차지했는데요. 홀짝 게임,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반은 오를 것 같고 반은 떨어질 것 같고 이런 홀짝 배팅에서 일단은 다운사이드를 조금 대비하는 차원에서 외국인은 반도체 비중을 살짝 줄인 거죠. 그나마 그것을 받아준 주체는 있었습니다. 기관이 반도체 매수했는데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 4위권에는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AI에 대한 경계와 확신 의심 사이에서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계속된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이 영향에 코스피도 부진했고요. 자, 코스닥은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 영향을 받으면서 심리 위축이 있었는데 그래도 낙폭이 제한될 수 있었던 것은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앞단에 알테오젠을 세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강한 힘이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정말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어제장에 장중 6%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폭을 일단 줄인 채 거래를 마쳤죠. 하지만 상승폭을 줄였다고 해서 많이들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1% 가까운 상승으로 일단은 마무리 지었고요. 31만 5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시장이 심리가 좋을 때와 좋지 못할 때 특정한 이슈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지표가 이제 잘못 나오면 과거에는 시장이 좋게 해석하려고 하면 그래서 금리 인하하겠네. 그런데 나쁘게 해석하려고 하면 시장이 지표가 부진해? 그럼 경기 침체가 오겠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것의 차이는 투자 심리와 체력입니다. 요즘에 명확하게 외환시장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원화 강세,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겠네 이랬다면 요즘에 원화 강세하면 이 내용보다는 수출주 하락에 좀 초점이 맞추곤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수출주가 원화 강세 이슈 속에 좀 부진하기도 했었죠. 그나마 어제 이 시각 말씀드린 대로 원화 강세가 조금 주춤하자 수출주의 반등이 어제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 상승세 보여줬고요. 각각의 증권사에서는 화장품 조정을 멈출 때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여전히 취약하고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 않아서 박스권 내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명확하게 반도체와 바이오 간의 주도 업종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SK하이닉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죠. 8월 5일에 이 급락을 겪고 나서 회복하는 듯 했다가 이내 다시금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죠.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종가상으로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10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제주 등극에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뭐니뭐니 해도 앞서 보여드렸던 알테오젠 어제 6% 장중 급등을 하면서 시총 1위 기록했고요. 투자 경고 지정 위험 속에 차익 실현 살짝 나오면서 상승폭을 줄였죠. 0.8% 강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만 그 아랫단의 종목들이 더 밀려나면서 시총 1위 자리는 지켜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그 시대의 핫한 트렌드를 대변하는 게 바로 시총 1위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에 좀 대충 정리를 좀 해봤는데 과거 코스닥 1위 1990년대는 뭐 현대중공업, 기업은행과 같은 좀 전통주가 차지했었죠. 그러다 2000년대 넘어오면서 통신주들이 거의 다 시총 상위권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나스닥의 통신 버블 이슈도 있었고요. 우리 통신기기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었죠. 과거를 추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어요. 한통프리텔, 뭐 세롬기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던 시기입니다. KTF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모기업에 합병되면서 사라지기도 했고요. 이 뒤로 통신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다가 지금의 네이버인 NHN이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권을 수년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NHN이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이후의 자리를 뭐 SK 브로드밴드라던가 서울 반도체라던가 혹은 태웅이라던가 여러 종목이 코스닥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었죠. 그리고 2010년대로 넘어오면 반도체 장비 혹은 CJ ENM 같은 엔터 바이오단에서 시총 1위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2010년도 때는 셀트리온이 장악을 하게 되고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셀트리온의 엄청난 강세, 잠시 쉬었다가 2021년도까지 제약바이오 쪽의 강세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비중이 높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까지만 해도 코스닥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었었는데 2022년도부터 2차전지 쪽이 힘을 내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에 2차전지 쪽이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약 바이오 힘보다는 2차전지 섹터의 힘이 더 강해지는 듯했던 코스닥이었는데 어제 알테오젠이 새롭게 제약바이오의 시대를 좀 더 열어준 느낌이 있었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YTD 기준으로 올해 40% 빠졌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YTD 기준 244% 상승입니다. 이 차트는 한 3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에코프로 BM 대비 알테오젠의 엄청난 강력한 상승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어제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힘이 좋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만 원 터치도 그렇고요. 코스닥의 시총 20위권 내 오른 종목이 4개 정도인데 다 헬스케어입니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반기 들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쉬지 않고 달렸죠. 7월 1일부터 차트 보시죠. 72만 2천 원. 저희 시간 출연자들도 제약바이오의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꼽기도 했습니다. 100만 원 터치하게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알테오젠은 일단 2014년도 12월에 상장하고 나서 시총이 무려 115배나 늘어나면서 어제 시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시대의 핫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시총 1위 자리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갔다. 코스닥의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일단 주도 섹터에서는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더 승기를 잡고 있는 최근입니다. 그렇다면 테마따는 어떨까요? 거의 춘추 전국 시대, 춘추 테마 시대입니다. 테마 간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말 많은 테마가 등극하고 있죠. 어제장에 그래도 반응이 있었던 쪽은 대왕고래 쪽, 그리고 전쟁 관련해서 이제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등이 그나마 자리를 지켰고요. 원격 진료 종목들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저 종목들도 그 전 거래일의 시세 대비는 어제 아쉬웠죠. 굉장히 긴 윗꼬리들이 많이 달렸고 일부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신흥 강자 테마로 뭘 볼까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흥 강자 테마가 등장할 때 그 후보의 조건이 있습니다. 재료가 신선하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거나 시장에서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고 피해 해결책에 대해서 갈망하거나 대기업이 집중하거나 혹은 주도 섹터가 부재한 시장의 분위기를 타거나입니다. 이 중에서 대기업 이슈를 제외하고 거의 다 해당하는 게 어제 등장했었죠. 가장 최근에는 배터리 포비아였는데 어제는 바로 딥페이크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이었습니다. 신흥 강자 테마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딥페이크 피해 학교만 100곳 이상, 그리고 방심위의 긴급회의 소집이 어제 오늘 진행이 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내용,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포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테마로 어제장에는 부상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들은 이슈가 있는 데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수급의 빈집이기도 했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자금으로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죠. 어제 상승률 기준으로 탑 30 종목 중에 18개 종목이 사이버 보안이었고요. 시가 내에서도 이들은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몇 개 나왔는지 모릅니다. CU박스, 한빛소프트, 디지텍, 한싹, 센즈랩 등이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거의 다 10% 이상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드웨어의 빈자리를 소프트웨어가 조금 채워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를 살폈던 바가 있었죠. 8월 23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딥페이크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관심을 두는 내용을 전달드렸었는데 어제는 딥페이크 방지 관련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새롭게 보안 AI나 얼굴 인식이나 쪽도 딥페이크 방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쪽 종목들이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조금 외면하고 있던 부분이었었죠. 방 안의 코끼리, 눈에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자꾸 못 본 척하게 되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왜냐하면 AI 성장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022년도 AI 로봇이 커지면 보안도 커진다, 이런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증권에서 사이버 공격을 받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것은 국가나 기업에 그치지 않고 개인으로까지 점점 확산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쟁 이슈, 어제 이 시간에 전쟁 관련 패턴으로 보안주를 짓기도 했었는데 딥페이크로 움직임을 보였었죠. 딥페이크 주의보도 저희가 계속해서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SNS에 확산됐던 트럼프의 체포 사진, 그때 당시에 이 사진을 함께 보여드렸었고요.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그리고 구글이나 오픈 AI 등의 빅테크사들은 선거 영향에 딥페이크 차단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7월경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부인이 수십억 원의 스포츠카를 구매했다, 이런 뉴스, 이런 보도도 알고 보니 딥페이크였다. 전쟁이나 혹은 대선이나 세상의 판도를 흔들 만한 여러 이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딥페이크가 많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고요. 최근 국내에서는 그것이 성범죄 관련한 딥페이크 우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꾸준한 점검이 필요할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이 가운데 정말 기술을 갖춘 혹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종목들 혹은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 가운데 어제는 이 아랫단의 사이버 보안에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은 기업의 정보가 조금 누출되는 것에 대한 방지 이쪽이고요. 여기가 딥페이크 쪽인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습니다. 풍선을 들고 한쪽을 누르니 한쪽이 올라가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풍선 자체가 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래 대금이 제한된 가운데서 하나 오르면 하나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 박스권 내 업종이든 테마든 순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제장에서 보여준 풍선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대형 섹터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서브 섹터에서는 유틸리티, 전기요금 정상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환율의 수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단에서는 대왕고래와 사이버 보안 쪽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죠. 자, 여기서 또 이쪽의 풍선이 눌리게 되는 것도 저희는 염두에 둬야겠죠.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콩콜에서 젠슨왕이 또 가슨왕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얘기를 해준다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을 잘 실현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수급에 대한 흐름도 저희 잘 살펴보면서 내일 아침에 반도체 등의 실적들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작진이 한국전력 차트를 띄워주셨는데 서브 섹터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스요금에 이어서 전기요금도 올릴 수 있다는 모멘텀 등이 작용하고 있죠. 어찌됐건 정상화 과정을 밟겠다는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3%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이런 쪽에서 어찌됐건 유틸리티 쪽에서 계속된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오른 채 끝이 났습니다. 영국의 깜짝 증세로 인해서 영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장 초반에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미국에서 고용 우려가 조금 등장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반도체 단이 그래도 힘을 냈고요. 엔비디아가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을 앞두고 경계와 기대감에 오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장중 낙폭 줄여 1.4% 상승으로 끝이 났는데 하나 걸리는 건 이겁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힌드버그, 쇼리포트 그러니까 공매도 보고서를 내기로 유명한 쪽에서 이쪽을 저격한 거죠. 회계나 규제 위반 혹은 열악한 고객 서비스 등을 거론하면서 숏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장중에 8%까지 급락하기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조금 덤덤하게 루머나 추정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낙폭을 줄인 것이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하루였고요. 애플은 IDC 시장 조사기관이죠. 여기서 AI폰 성장으로 폰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3거래 연속해서 그나마 올라가면서 대장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립닷컴은 여행 쪽이죠. 호실적 내놓고 국경 간의 여행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얘기하며 여행주 상승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트립닷컴 역시나 8%의 급등 나타냈네요. 자, 유가는 어제 3% 강하게 뛰었다가 리비아 쪽의 생산 중단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이슈 속에 우려가 완화되며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장의 흐름 시세별로 살짝 보시죠.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엔비디아 상승했고요. 요즘 브로드컴에 대한 IB의 의견이 굉장히 좋습니다. 브로드컴도 상승을 지켜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마이크론의 부진이 계속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반도체에 살짝 걸리는 요소죠. 그나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낙폭을 줄인 것 긍정적입니다. 여행 쪽이 올라갔는데요. 트립닷컴 실적 효과가 있겠죠. 노르웨지안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쪽 다 좋았고요. 호텔 숙박 쪽도 괜찮은 시세가 나기도 했습니다. 부진한 쪽은 마리화나 혹은 비트코인, 테슬라, 한국 모빌리티, 2차전지, 소재, 리튬 쪽이었고요. 비만도 떨어졌는데 테마로 봤을 때 섹터로 비만이 하락한 이유가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급락 때문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비만 내에서는 종목의 차별화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사이 체크포인트, 유가는 내려왔고요. 금도 고공행진하다가 일단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긴 했으나 상승폭을 줄였고요. 달러는 영국의 깜짝 증세 이슈 속에 유로화 등이 반등하면서 소폭 떨어지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애플이 3거래 연속해서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애플의 이벤트도 9월 초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애플 관련한 종목군들을 일단은 체크하고자 넣어봤습니다. 애플이 0.3% 올랐고요. 어제 LG이노텍도 애플의 일정을 앞두고 조금 흐름을 가져가는 듯 했죠. 3% 이상 상승세, 25만 원대 중반까지 최근에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지켜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가는 듯 합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어제 시세적으로 사실 사이버 보안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원전 뉴스가 하나 있었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 한국형 원전에 대한 항의를 했다. 그래서 이 거래일간 원전주가 좀 강하게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장에 이 우리기술 차트인데요.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냥 우리기술을 넣어본 건데 사실 원전 다수가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나 다 나타났고 양봉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는 이거였죠. 미국 너네가 항의했는데 너네 이의제기 자격이 없어 라는 체코 측의 입장에 그나마 원전 쪽의 심리가 살짝 개선되는 듯 했습니다. 원전은 또 다른 이슈도 대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29일 오전 10시 국정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국정브리핑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요. 4+1, 연금, 의료, 교육, 노동 플러스 저출생 대응과 함께 체코 원전 수주나 정부의 성과 계획에 대한 하반기 모멘텀 자극할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미리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 테마단 트레이드 땅에서 이 정도입니다. 원전 들어가고요. 비대면 의료 AI, 저출산, 교육.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혜은 앵커가 다뤄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뉴스를 보다 보니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의 주당 유료 승차가 10만 건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에 많은 승객이 타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자율주행 쪽도 살펴보고자 넣어봤는데요. 올해 사실 애플이 타이탄 전기차 프로젝트를 중단하긴 했는데 웨이모나 테슬라 등의 자율주행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AI가 발달하면서 인지 판단 제어 경로 능력이 향상되고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웨이모는 6세대 자율주행차 모델의 비용이 하락하고 있다. 자율주행의 대중화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규모로 볼까요? 로보택시는 일경 1970조 원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택시 시장, 카시어링 시장, 그리고 신차 수요까지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로 인한 글로벌 GDP의 급증도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테슬라가 지금 부진하긴 하지만 테슬라를 사는 분들은 거의 다 로보택시, 자율주행 모멘텀에 기대를 갖고 사는 걸 겁니다.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누적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도 단발적인 관심을 줄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일단 체크를 해뒀습니다. 단발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계기가 또 하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잠시 후 이 부분 어제부터 혜은 앵커가 계속 짚어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로봇, 인도 IPO 어디 쪽에서 반응을 보이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일정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NC소프트의 신작 게임 호연 출시 이슈, 그리고 내일 새벽 알게 될 엔비디아 실적까지 중요하게 바라볼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내일 거래 정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합병 회사 분할 관련 이슈에서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른 연결고리로는 LG전자 인도 증시 상장을 시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뉴스가 어디를 자극할지 LG전자에 초점 맞춰서 보시고요. 포스코인터가 S&P와 무디스에서 최초로 등급 책정을 받으면서 달러채 조달이 가능해졌다라는 뉴스, 그리고 딥페이크는 계속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주 테마단에서는 계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바이든의 전쟁 종식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종식 얘기가
이야기가 나오면 어김없이 또 재건이긴 한데요.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 관심을 쓸만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뉴스로는 엘프뷰티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승인 소식에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노드스트롬이 호실적의 시간에 급등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유통 쪽의 종목이죠. 의류, 유통, 자파, 유통인데 이쪽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고요. 오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내용 잡아주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동차 쪽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어제는 좀 자사주 매입과 소각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하이브리드카 비전에 대해서 현대차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까 그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이 인베스터데이, D-Day입니다. 이 인베스터데이에 거는 기대감, 일단 어제 종가를 살펴보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 모두 주가는 0.8% 하락, 1% 하락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6월 28일에 최고가가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때 이슈가 바로 인도 IPO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4조 원 규모로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정은 한 10월쯤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민영 앵커가 이야기를 해줬듯이 LG전자 역시도 인도 법인 IPO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인도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이 포인트에서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IPO 이슈는 인베스터데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좀 장중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제 인베스터데이를 하루 앞두고 들려온 소식은 약간은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서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이 환경허가 재평가를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하게 된 건데요. 이 메타플랜트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 10조 원이라는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의 IRA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포석에 두고 추진을 했던 메가플랜트입니다. 그런데 이 메가플랜트가 거의 이제 완공이 돼서 개시를 하기 직전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AP통신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았으면 앞으로 진짜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주민 민원이 수자원 고갈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로 들어왔고 이 이야기는 사실 6월부터 좀 흘러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조지아주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건설 지연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오늘 또 인베스터데이에서 추가적으로 발언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건설 지연 가능성이 낮고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2위에 올라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합산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온 것이 의왕에 전고체 배터리 공장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었죠. 이 소식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다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을 또 추가적으로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현대차가 의왕에 구상을 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라인이 삼성 SDI의 규모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만약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지금 납품을 받고 있는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원패스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도 훨씬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관련 이야기들도 추가적으로 흘러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약간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부품주들은 뜨거웠습니다. 코리아 FT가 8.4% 추가적인 상승 이어나가고요. 하이브리드 카 이야기가 나오면 최근에 대장처럼 움직이고 있는 코리아 FT입니다. 물론 IL 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긴 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 특히 현대 기아차 부품주 관련해서 움직이고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우주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상한가에 안착했다라는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리아 FT뿐만이 아니라 현대차의 부품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현대오토에 현대모비스까지도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최근 하이브리드카 쪽을 바라보는 이유가 실적에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카인데 어제 투자뉴스 7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의 세 가지 포인트, 주주 환원 정책,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전략, 인도 IPO 이 세 가지 포인트 잡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한 기대감 짚어드렸다면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메가플랜트에 있어서는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약간은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친환경차 판매량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상당히 놀라운데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전반적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카 모두 합산해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도요타라던가 포드라던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좀 전기차 전략을 수정하면서 하이브리드카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이미 하이브리드카 쪽에 힘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구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반등이 가능할지 한번 주목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6개 차종이 이번에 이 메가플랜트에서 양산이 될 것이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 잡음이 어떻게 좀 결론이 나는지까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6종목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리아 FT는 영위하고 있는 쪽이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쪽에서 확실히 좀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세방전지는 납축전지를 계속해서 영위를 하면서 전기차가 팔려도 하이브리드카가 팔려도 모두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잘 나와줬는데요. 2분기 서프라이즈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의 성장세 그리고 영업이익이 모두 굉장히 뚜렷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방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고부가가치 쪽을 영위하고 있는 쪽에서 실제로 숫자가 찍히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코리아 FT가 이 영위하고 있는 이 카본 캐니스터의 매출이 8%가량 늘어났고 유럽에서도 실질적으로 부품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도 역시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요.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코멘트 내놨으니까요. 코리아 FT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하이브리드카 관련해서 종목 선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코멘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장 쪽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LG이노텍, 상상인증권에서는 전장 부품 사업부가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는 코멘트도 나와 있으니까요. 2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발표했던 이 세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장 쪽을 영위하고 있는 LG이노텍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 외에 또 하나 볼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타이어 쪽입니다. 생산은 줄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 타이어 관련주들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실 주가 반응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낙폭을 회복하거나 끝에 장 막판에 갈수록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타이어 관련주들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금호타이어도 이번 실적에서 9년 만에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20%가량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요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특히 현대차, 기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일찍이 영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실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여러 가지를 좀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영위하던 타이어보다 한 20에서 30%가량 가격이 더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히려 국내차 생산량은 줄었지만 신차용 타이어 생산량도 줄었지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숫자가 찍히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또 하나 찾아보신다면 타이어 관련주들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그리고 넥센타이어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어제 또 추가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인 쪽이 있었는데요. 바로 교육주 그리고 키즈, 육아용품 같은 저출산 관련주였습니다. 어제 예산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부가 내년도 본 예산을 105조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100조 원 이상으로 올라서게 된 건데 이렇게 많은 자금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교육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어제 시장에서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애니 능률이 21%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메가 MD, 메가 스터디 교육, 아이스크림 에듀까지 3에서 6%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교육주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출산 관련주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그리고 미래 대응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헤드라인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저출산 예산으로 내년에 19조 원가량을 책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꿈비라던가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아가방 컴퍼니도 주가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저출산 관련주들은 좀 유독 변동성이 크기로 또 이름이 나 있죠. 오늘 시장에서도 지켜보신다면 변동성에 특히 유의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일정도 있는 만큼 이런 교육이나 저출산 문제 혹은 원전, 비대면 의료 쪽은 또 파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 쓸 내용들이 많은 장입니다. 본질을 들여다보면서 어디에 집중할지 전략 나눠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민진 사장님과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은 사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를 미리 좀 땡겨보려고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경계감을 핑계로 시장은 어느 쪽도 방향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뚜껑을 열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네. 실적 전 저희 어떤 대응 염두에 둬야 될까요? 우선 국내 지수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섹터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엔비디아의 실적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정말 뚜렷하게 좋아지게 된 게 거의 1년 전부터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는 상승 유리라는 측면에서의 축소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분기 어느 정도의 좋은 실적과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이사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H100과 H200이 전력을 좀 많이 사용한다는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덜 팔리고 있다는 네.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 쪽에서 휴대폰 메모리 쪽의 재고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보다 메모리 업황이 우상향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쉬었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낸드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크게 문제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지만은 네. 이러한 불확실성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도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 다만 이제 엔비디아 이벤트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이제 다른 섹터, 다른 종목군들이 그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황제주 등극이나 아니면은 장중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알테오젠이 꿰찼다라는 이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단기적으로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섹터 이쪽으로 좀 접근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여러 가지 노이즈가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력도가 훨씬 반도체보다 제약바이오가 우세하다 이렇게 봅니까? 현 시점에서는 뭐 시세로도 봐도 네. 그렇고요. 바이오 섹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는 외국인의 매수 유입과 함께 국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쪽에 매수 유입으로 연결이 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워낙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은 추가적인 환율의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환차익에 집중을 하면서 주식을 던져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 그리고 반도체의 반등을 위해서는 환율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환율의 변동성 축소가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또 환율도 사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바이오주들은 환율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이런 네. 것들도 바이오주의 우위를 점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제가 만약 1억을 드린다면 그걸로 오늘 무슨 종목을 살까? 하이닉스와 삼바에서 삼바로 압도적인 의견 주신 거죠? 사실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때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환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기가 현재로서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저는 셀트리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적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실 시가총액 상당한 바이오텍들이 여전히 강합니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리가켄바이오 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은 그래도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 유망주였던 셀트리온과 7월 31일부터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리가켄바이오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유한양은 그때 저희 FDA 이슈 터졌을 때 당시에 그날 당일이었어요. 아침에 오셔서 조금 변동을 염두에 둬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날 당일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추적의 의견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전략과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어제 테마단에서는 뭐니 해도 딥페이크, 사이버 보안주가 네. 강세였습니다. 뭐 사회적 이슈에 어떤 말을 보태기보다는 저희 전략에 좀 집중적으로 가보죠. 어찌됐건 이런 불안은 앞으로 더 커지면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럼 사이버 보안 시장은 커질 텐데 네.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시총이 작아요. 그렇죠. 저희 뭐 사야 돼요? 사실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네. 사실은 뭔가 성장하는 섹터인 것 같지만은요. 지금까지 뭐 10여 년간, 10년 이상 이제 제가 관련주들을 봤을 때 사실은 성장주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꾸준한 실적, 안정적인 실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한 번씩 크게 튀어 올라오는 상황이지. 네. 중장기적으로 이 섹터가 성장주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또 올라왔던 종목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사이버 보안보다 사실 이제 영상 관련주들이 더 세게 올라왔죠. 네. 뭐 센지랩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CU박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이슈는 보안 관련 이슈보다는 영상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내용이 아닐까라는 네. 판단이 드는데 항상 어떤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 테마가 이제 연속적으로 상승하게 될지. 하지만은 이 테마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꾸면서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릴 정도의 스토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에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테마라고 한다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가고 가장 센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제 뭐 한빛소프트나 센지랩 이런 쪽 종목군들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AI 기술, 이런 영상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딥페이크 영상도 과거에는 조금 어색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약간 현실감 있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도 막심하고요. 그게 전쟁, 대선 혹은 개인에게 다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겠으나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아직 제한하되 상한가를 간 대장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입니다. 오늘 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어제 오늘 해외앵커의 집중 브리핑이 있었고요. 이게 밸류업이든 혹은 인도 IPO 얘기든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뭐 자율주행 뭐 어느 쪽으로 네. 모멘텀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내용 좀 관전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리기도 했었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제가 일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환율의 하락이 만들어낸 수출주들의 수급 부진, 이에 따른 시세에 대한 하락, 자동차도 벗어날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 기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눈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단연 밸류업 쪽, 즉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하기 위한 여러 섹터들의 도전이 있는데요. 그 도전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 중에 하나가 밸류업 관련주예요. 사실은 KB금융이라든지 삼성생명 혹은 메리츠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지수는 조정이 나왔지만은 주가는 사실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도 밸류업조에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의 우려감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는 실적과 밸류업이지만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지금 환율이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라든가 갑작스럽게 판매가 좋아진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단기적인 주주 달래기는 주주환원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경기 소비재 관련주들 혹은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중기적으로는 자동차 업종군들의 매수 타이밍이 다시 온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일까요? 하이브리드일까요? 아니면 다른 뭐 부품, 인도에 같이 이제 가서 할 부품사일까요? 사실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완성차 이사가 안 좋을 때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을 같이 본다, 이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도 아까 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주셨듯이 결국 하이브리드 쪽에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그나마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대표는 코리아 FT랑 세방이잖아요. 네. 어떤 거? 네, 둘 중에서는 역시 코리아 FT. 코리아 FT 보고 쪽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앞으로 기대 요소와 지금 현재 조금 아쉬운 부분을 살펴주셨고요. 종목으로 압축을 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전 뉴스를 일단은 넣었습니다. 원전이 원또속이라고 원전에 또 속는다. 시세적 측면에서 말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슈 대비 약간 단발적인 시세 이후 힘 못 쓰는 게 반복되니까 투자자들이 약간 질려하고 있어요. 그런 그렇죠. 가운데 웨스팅 논란 계속되고 어제는 체코가 그나마 방어해준 정도였는데 네. 원전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원전주는 뭐 항상 저도 동일한 의견을 드리고 있죠.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기대를 하지는 마라. 어차피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대표적인 테마다, 에너지 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의 논란 자체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 2년여 전이었나요?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이러한 소송 이슈가 나왔을 때 미 법원에서는 이제 결국은 개인적인 자격으로서의 소송을 진행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UAE 바카라 원전이 들어갔을 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사실 원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이거는 저는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내용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의 납기 경쟁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동유럽권의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정 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에너지 테마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시 관심을 둘 땐 대표 주자로 접근해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선두에 서 있다고 저는 보는 네.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탄력도 자체는 한전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더 탄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의외의 양봉이 있었기 때문에 원전을 같이 넣어서 시세적 측면에서 한번 보고자 전략을 챙겨봤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이제 차장님의 픽 보겠습니다. 오, 두산마켓. 네. 어떤 맥락입니까?
사실 이제 2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주가의 부담이 첫 번째 적어졌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을 만한 혹은 시장의 변화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이제 달러와의 약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볼 수 있는 섹터는 부동산 섹터고요. 미국의 부동산 섹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두산마켓을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제 최근 미국 내에서의 부동산 여러 가지 이제 주택 지표도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바탕으로 바닥권에 있는 두산마켓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얼마까지 기대할까요? 예, 목표가는 54,000원 선까지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이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을 주시지만 최근에 이제 경동나비의 목표가 달성, 메리츠 금융지주도 빠르게 선점해서 얘기 주셔서 좋은 상승률이 났고요. 사실 한국콜마는 말씀 주실 때 화장품 쪽이 조정이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63,000원, 지금은 그 가격보다 높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마켓도 기대해보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드렸네요. 차장님과 함께 호흡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